그해 11월, 한 남자가 화장실 창문을 넘었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곤 몸에 걸친 얇은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한 달간 1200km를 걸어야 합니다. 목적지는 두만강. 방향은 북쪽 끝, 이 나라를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종단해야 합니다. 차도 없고, 지도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있는 건 단 하나, 살아야 한다는 본능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황해남도에서 태어나 바다 위에서 조개가 잠든 자리를 찾아주던 한 남자. 사람들은 그를 조개 길잡이라 불렀습니다. 바다의 물살과 갯벌의 결을 읽을 줄 알았던 그 남자가 이번에는 자기 목숨의 길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수. 이것은 그가 대한민국 땅을 밟기까지의 기록입니다. 저는 황해남도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놀았어요. 물때를 알고 조류를 읽고 갯벌 어디에 조개가 묻혀 있는지 저는 그걸 몸으로 알았습니다. 황해남도, 북한의 서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이 지역은 서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정수 씨는 이 바다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조개 길잡이, 생소한 이름이지만 북한의 해안마을에서는 꽤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조개가 밀집해 있는 포인트를 찾아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 바다의 지형, 조류, 계절에 따른 조개의 이동 패턴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물이 빠지면 갯벌이 드러나고 그 위에 조개가 숨쉬는 구멍이 보여요. 저는 그 구멍의 크기, 간격, 모래의 색깔만 보면 밑에 뭐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믿고 따라왔어요. 하지만 바다만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국가보위부의 검열은 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고입니다. 일단 이름이 올라가면 빠져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자백을 강요당하고 재판이라는 이름의 형식을 거쳐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수용소에 가면 그건 죽는 겁니다. 느리게 죽는 겁니다. 보위부 검열이 진행되던 그날, 정수 씨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감시원이 따라왔지만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화장실 안 천장 가까이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까 말까 한 크기. 그 창문을 봤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기로 나가면 살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가족도, 고향도, 바다도 다 버리는 겁니다. 3초, 정수 씨가 결심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변기 위에 올라서서 창틀을 잡았습니다. 팔에 힘을 주고 몸을 끌어올렸어요. 어깨가 끼었는데 이를 악물고 밀어 넣었습니다. 밖으로 떨어졌을 때 온몸이 아팠지만 저는 뛰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습니다. 그렇게 정수 씨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11월의 북한,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몸에 걸친 얇은 옷 한 벌이 전 재산.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두만강까지 걸어간다. 황해남도에서 두만강까지. 이 나라의 남서쪽 끝에서 북동쪽 끝까지. 직선거리로도 600km가 넘는 길을 산과들을 돌아 걸으면 1200km. 서울에서 부산을 3번 왕복하는 거리를 이 남자는 걸어서 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11월의 북한, 밤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15도 사이를 오갑니다. 정수 씨의 전략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낮에는 숨어서 잔다. 밤에만 걷는다. 낮에 걸으면 사람 눈에 띕니다. 북한에서 도망자는 금방 소문이 납니다. 인민반, 초소, 보안원, 어디에나 눈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만 걸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걷는 것은 추위와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11월의 북한 산길, 바람은 칼날처럼 살을 베고 손끝과 발끝의 감각은 금세 사라집니다. 제일 무서운 건 동상이었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걷지 못합니다. 걷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낮에 잘 때 반드시 햇빛이 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밤새 얼어붙은 몸을 낮 동안 햇빛 아래에서 녹인다. 산비탈에서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자리를 찾아 웅크리고 누우면 미약하지만 온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그 몇 시간의 햇볕이 동상으로 발을 잃는 것과 한 발 더 걷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잠이 오면 안 됩니다. 진짜 잠들면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몸이 너무 지치면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감겨요. 그래서 햇빛이 드는 곳에서 자야 했습니다. 해가 몸을 데워주니까 체온이 너무 떨어지는 걸 막아주니까요. 낮에 햇빛으로 몸을 녹이고 해가 지면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별빛과 산의 능선만을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길을 몰랐습니다.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북쪽으로 갔습니다. 별을 보고 산 능선을 보고 바다에서 방향 잡던 감각이 산에서도 통했어요. 바람의 방향, 이끼가 낀 쪽, 별자리, 그런 걸로 북동쪽을 잡았습니다. 걷기 시작한 지 3일째, 배고픔이 본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수 씨에게 식량은 없었습니다. 돈도, 식량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산 하나뿐이었습니다. 산에서 물부터 찾았습니다. 계곡물, 고인물, 아무거나 마셨어요. 그리고 뭇뿌리. 11월이면 밭에서 수확하고 남은 뭇뿌리가 땅에 박혀 있습니다. 그걸 손으로 파서 먹었어요. 하지만 뭇뿌리와 배추뿌리만으로는 밤새 걷는 체력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수 씨의 몸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올라가는 건 그래도 되는데 내리막에서 무릎이 꺾여요. 넘어지면 일어나는데 시간이 점점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방향 감각이 흐려지고 왜 걷고 있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산 깊은 곳에서 연기가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밤은 텅 빈 위장을 안고 걸어야 했습니다. 뭇뿌리로, 배춧뿌리로, 계곡물로, 한 발, 또 한 발, 또 한 발, 1200km의 길 위에는 수많은 초소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도와 도 사이, 군과 군 사이에 검문소를 두고 이동을 통제합니다. 통행증 없이는 자기 지역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정수 씨에게는 통행증이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국가보위부의 수배 명령뿐. 초소를 피하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큰 길을 못 가니까 산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산길은 더 멀고 더 험합니다. 어떤 날은 하룻밤에 10km도 못 갈 때가 있었어요. 초소가 보이면 멀리서 우회했습니다. 때로는 수시간을 돌아가야 했고 때로는 절벽 같은 산을 타야 했습니다. 한 번은 초소를 피하려고 산을 올라갔는데 절벽이었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려 있었는데 가지가 부러지면서 미끄러졌어요. 한 20m를 굴러떨어졌습니다. 등이 찢어지고 피가 났는데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초소가 가까웠으니까요. 정수 씨는 피가 흐르는 등을 나뭇잎으로 눌러 지혈하고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또 한 번은 개한테 쫓긴 적이 있습니다. 마을 근처를 지나는데 개가 짖기 시작했어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나올까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산속으로 가시덤불을 뚫고 온몸이 찢어져도 뛰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포가 있었습니다. 산짐승. 북한의 깊은 산속에는 멧돼지,
늑대가 출몰합니다. 밤에 혼자 산을 걷는 정수 씨에게 야생동물의 울음소리는 또 하나의 공포였습니다. 더 이상 안 춥고, 안 배고프고, 안 무서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어머니요. 환각이 아니라, 어머니가 저한테 밥 차려주시던 모습.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밥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죽으면 안 된다.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어오른 발로, 갈라진 입술로, 텅 빈 위장으로, 다시 한 발 한 달, 정수 씨가 황해남도에서 두만강까지 걷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1200km, 30일, 하루 평균 40km, 굶주린 몸으로 얼어붙은 산길을 밤에만 걸어서 인간의 한계를 넘는 행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두만강. 두만강을 처음 봤을 때 울었습니다. 저기만 건너면 살 수 있다. 하지만 강 양쪽에 잠복초소가 있었습니다. 두만강 주변에는 북한 경비대의 잠복초소가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는 곳, 총성 한 발이면 끝나는 곳. 정수 씨는 며칠간 강변산에 숨어서 초소의 위치와 교대 시간을 관찰했습니다. 초소 사이에 빈 구간이 있었습니다. 넓지 않아요. 좁은 틈. 그리고 군인들이 교대하는 시간, 그 몇 분 사이가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1월에 두만강은 살얼음이 끼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얼지 않아 걸어서 건널 수 없고, 그렇다고 헤엄치기엔 얼음 조각이 몸을 베고 수온은 생존 한계에 가까웠습니다. 옷을 입고 들어가면 젖어서 건너편에서 얼어 죽습니다. 중국 쪽에서 마른 옷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옷을 벗었습니다. 전부 다 영하의 밤. 정수 씨는 벌거벗은 몸으로 옷 보따리를 한 손에 들고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발이 물에 닿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발끝부터 올라왔어요. 살얼음이 배와 가슴에 닿을 때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수심은 허리에서 가슴까지, 강폭은 수십 미터. 정수 씨는 한 손으로 옷을 머리 위로 들고 나머지 한 손과 두 발로 강을 건넜습니다. 살얼음이 팔과 가슴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느낄 여유도 없었습니다. 몸이 물속에 있던 시간은 아마 10분이 채 안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10분은 영원 같았습니다. 강 중간에서 다리에 경련이 왔습니다. 쥐가 난 거예요. 가라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발밑에 돌이 닿았어요.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쪽이었습니다. 그 돌을 딛고 기어 나왔습니다. 중국 땅. 정수 씨는 젖지 않은 옷을 떨리는 손으로 입었습니다. 단추를 끼우는 데만 몇 분이 걸렸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두만강 건너편 북한 땅이 달빛 아래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건 알았는데 한 번만 봤습니다. 그 땅에 제 모든 게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친구들, 바라. 다 거기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꼭 살아남겠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두만강을 건넜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입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정수 씨는 중국 연길까지 이동했습니다.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사는 도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연길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또 다른 추격이었습니다. 연길에서 사람을 만나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누군가 신고한 겁니다. 중국 경찰이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1층, 2층, 3층,
층층이 올라오는 발소리. 정수 씨는 4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계단에서 마주칩니다. 복도에는 다른 출구가 없었어요. 남은 건 창문뿐이었습니다. 또다시 창문. 화장실 창문으로 시작된 이 탈출이 또다시 창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장실 창문이 아니었습니다. 4층 아파트 창문. 지상으로부터 약 12m 높이. 아래를 봤습니다. 공사장이 있었어요. 모래더미가 보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뛰어내린 건지 아니면 그냥 떨어진 건지 솔직히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4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12m. 일반적으로 이 높이에서 추락하면 뼈가 부러지거나 사망합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공사장의 모래더미 위에 착지했습니다. 등부터 떨어졌습니다. 모래 속으로 파묻혔어요. 온몸에 충격이 왔는데 살아 있었습니다. 뼈가 안 부러졌습니다. 모래가 충격을 흡수해준 겁니다. 기적이었습니다. 4층에서 뛰어내려 살아남은 것도 하필 그 자리에 모래더미가 있었던 것도 정수 씨는 모래에서 기어나와 다시 뛰었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몸을 숨기고 다시 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숨어 살며 날품팔이로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하다가 전기에 감전됐습니다. 손가락이 타버렸어요. 살이 눌어붙고 뼈가 보일 정도로.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정수 씨가 병원에 가면 신분이 드러나고 공안에 넘겨지고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손에서 고름이 나오고 냄새가 났습니다. 감염이 된 거예요. 병원에 가야 하는 건 알았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2개월을 그냥 버텼습니다. 천 조각으로 감고 소금물에 씻고 그게 전부였어요. 2개월간 유료 혜택 하나 없이 골마가는 손을 부여잡고 버텼습니다. 손가락 기능은 점점 사라져갔고 감염은 확산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손 전체를 잃을 수도 폐혈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그리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가면 병원에 갈 수 있다. 이 손을 살릴 수 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갈 수는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 제3국을 경유하는 루트.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또 하나의 긴 여정. 정수 씨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도 같은 길을 걷고 있을 다른 탈북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세히 밝힐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여정 또한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몸이 너무 망가져 있었고 손은 골마서 부어올라 있었고 기뻐해야 할 텐데 그냥 멍했습니다. 여기가 한국인가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수 씨의 감정이 터져나온 순간이 찾아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병원. 정수 씨의 손을 본 의료진은 경악했습니다. 2개월간 방치된 화상과 감염, 조직이 괴사하고 뼈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절단이 고려되는 상태. 하지만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손을 보더니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계셨어요. 그리고 한번 살려봅시다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첫 수술 끝나고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그때 울었습니다. 한국 오고 나서 처음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누군가가 저를 살리려고 12시간 동안 수술을 했다는 게 그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제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제 손가락 하나라도 살리려고 12시간을 수술하는
그 차이가 저처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걸으십시오. 한 발만 더 걸으십시오. 그 한 발이 당신을 살립니다. 매년 수백 명의 북한 주민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합니다. 그중 많은 수가 도중에 목숨을 잃거나 강제 송환되어 수용소에 보내집니다. 대한민국. 정수 씨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도달하려 했던 땅. 그런데 막상 도착하고 나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에 오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북한만 벗어나면, 중국만 벗어나면, 한국 땅만 밟으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첫날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요. 뭘 골라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음료수만 수십 가지인데 북한에서는 물 아니면 옥수수차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수 씨가 처음 거친 곳은 하나원이었습니다. 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 이곳에서 약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제도, 교통카드 사용법,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이력서 쓰는 법, 북한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학력란에 뭘 써야 합니까?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나온 거요? 경력란에는요? 조개 길잡이, 플라스틱 파이프 기능공. 한국에서는 아무도 그런 걸 경력으로 안 쳐줍니다. 면접을 보러 가면 더 힘들었습니다. 말투가 문제였어요. 저는 한국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습니다. 같은 한국어인데 억양이 다르고 단어가 다르고 제가 쓰는 단어를 상대방이 모르고 상대방이 쓰는 단어를 제가 모르고 면접장에서 질문을 받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데만 한참 걸렸어요. 한국어인데 한국어가 아닌 느낌. 같은 민족인데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70년의 분단이 만들어낸 간극은 언어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번은 식당 면접을 봤는데 사장님이 혹시 북한에서 오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했더니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리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 다음 면접도 제가 탈북민이라는 걸 알면 표정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편견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벽이었습니다. 탈북민은 적응을 못한다. 금방 그만둔다. 문화가 다르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런 시선들이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정수 씨 앞을 막았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저를 죽이려 했고 여기서는 사회가 저를 안 받아주는 느낌이었어요. 1200km를 걸어온 게 헛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돈이 떨어져가고 있었습니다. 정착금은 바닥을 보이고 일자리는 구해지지 않고 정수 씨는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물류센터에 갔습니다. 일용직이에요. 그날 나가면 그날 돈을 받는. 박스를 나르고 분류하고 손이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무거운 박스를 들면 통증이 왔지만 아프다고 말하면 다음날 자리가 없으니까요.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수술한 손으로 중노동을 의사가 알면 말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박스를 나르다가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수술 부위가 다시 터진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이 병원 가라고 했는데 저는 화장실에서 휴지로 감고 다시 나왔습니다. 하루 일당 8만 원인데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다니는 사람들이 보여요. 저만 혼자였습니다. 전 세계에 저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졌어요. 가슴이 조여오고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119에 전화했더니 공황장애라고 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처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한국 와서 누군가한테 힘드시죠? 라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 의사의 한마디가 정수 씨에게는 화전민 부부의 밥 한 그릇과 같았습니다. 굶주린 몸에 밥 한 그릇이 며칠을 걷게 해주었듯 메마른 마음에 한마디 위로가 며칠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는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겪은 일이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런 일을 겪고 멀쩡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도, 불안한 것도, 무서운 것도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상담과 함께 정수 씨는 탈북민 자조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다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정수 씨는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했고 바다를 아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1200km를 걸어온 사람이 쉽게 포기할 리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수 씨의 삶에도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들, 자조 모임 친구들, 동네 이웃들, 처음에는 저를 어색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탈북민이라니까 뭘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게 되더라고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투덜거리고, 직장 동료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한테 말도 잘 안 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야근하고 나서 소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둘이 소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아, 너 대단하다. 나는 출근길 지하철 30분도 힘든데 너는 1200km 걸었잖아. 그 말에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웃었습니다. 배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웃음. 한국 와서 처음이었어요. 정착한 지 몇 년이 지나 정수 씨는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수 씨에게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합격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왜 그렇게 감격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면허증에 제 이름이 적혀 있고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고 이게 저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사는 사람이라는 걸, 도망자가 아니라 여기 속한 사람이라는 걸, 적응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여기서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꼭 이 말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두만강은 혼자 건널 수 있지만 이 사회는 혼자 건널 수 없습니다. 손을 내미십시오. 반드시 잡아주는 손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꼭 한두 명이 찾아와요. 조용히 와서 형, 저도 그래요 하고, 그러면 저는 그 사람 손을 잡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잡고 있어요. 그 손의 온기가 전해지면 그 사람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누군가 제 손을 잡아줬을 때 그제야 울 수 있었으니까요. 정수 씨는 지금도 가끔 서해 바다에 갑니다. 갯벌에 나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물이 빠지고 갯벌이 드러나고 조개가 숨쉬는 구멍이 보이면 세상에서 제일 편안합니다. 여기가 황해남도인지 대한민국인지 그 순간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바다예요. 제가 아는 바다. 바다는 분단을 모릅니다. 서해의 물은 황해남도와 대한민국을 가리지 않고 흐릅니다. 조개는 국경을 모르고 갯벌은 이념을 모르고 파도는 38선을 모릅니다. 정수 씨가 바다에서 평화를 찾는 이유는 아마 그 때문일 것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고향 바다에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조개를 찾아주던 그 갯벌에 아직도 그 구멍들이 있을까? 그 밑에 조개가 살고 있을까?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산소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 살아 있습니다.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처럼 따뜻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수 씨가 걸은 1200km는 자유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걸은 그 이후의 길은 사람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였지만 한국에서 버틴 것은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개 길잡이 정수 씨. 그는 이제 갯벌에서 조개만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 낯선 땅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 여전히 길잡이입니다. 다만 이제는 조개가 아니라 사람의 길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걸으십시오. 한 발만 더 걸으십시오. 그 한 발이 당신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손을 잡아줄 겁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